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희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본 난카이 해곡 대지진 지난주에 심하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경보 해제가 됐는데요. 일본 난카이 해곡 대지진 관련해서 재난의학적 관점에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또 다른 타이틀은 이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산하에 SCH 재난의학 센터가 있는데요. 현재 거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저의 간략한 경력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 한국형 재난의료 지원이라는 코리안 디제스터 라이프 서포트라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패컬티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23년까지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미국 보스턴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 전임의와 그리고 보스턴 하버드 의과대학의 이제 티칭 병원인 베스 이스라엘 디컨스 메디컬 센터에서 재난의학 펠로우십에 재난의학 펠로우를 수료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024년 3월부터는 이제 그 국제 재난의학 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재난의학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보드 인증을 받았고 현재 펠로우로서 자격증을 인정받은 상태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부교수로 있으면서 재난의학 센터의 센터장 역할을 같이 겸임하고 있고 응급의학, 재난의학, 그리고 이제 화생방핵 연구 및 교육과 대테러 의학, 그리고 독성학 화학 손상 등에 대한 연구 또 이렇게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SH 재난의학 센터 홈페이지인데요. 네이버에 모두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shdisaster.modu에 이렇게 치시면 오셔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어떤 센터인지 소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가오는 이제 지금 8월 달까지는 이제 이 여름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9월이랑 10월부터 또 저희 센터의 메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주력 교육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게 SHCBRE 및 대테러의학 고급과정, 이제 주로 재난 대응, 그러니까 특수재난 대응 전문 인력들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응급실 행정 및 리더십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국 그 응급실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에 그러니까 전미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한국형으로 일단은 교육을 이제 완성을 해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짜리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이제 9월과 10월에 각각 다른 기수로 교육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교육생을 모집 중인데 의사나 간호사이시면 다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등록은 밑에 보시면은 SHDS 모두.at 저희 홈페이지에서 교육 섹션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책을 썼는데요. 그 일단 우리나라 북한과 지금 대한민국과의 지금 관계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테러리즘에 대한 위협이 있는데 갈수록 이제 위협이 심해지기 때문에 미국 하버드에 있을 때 이제 이 주도권이 여기서 발제가 됐는데요. 2017년에 대테러 의학이라는 부분들을 일단은 또 배워오기도 했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일단은 테러리즘을 지역별, 전 세계 지역별 그리고 타겟별, 특수성별로 나눠가지고 챕터를 일단 구성을 해서 대테러학 교과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에 발간을 했고요. 저희가 또 교육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그 난카이 해곡 대지진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과학적인 뭐 이제 근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재난의학이라는 관점에서요 어떻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가를 이제 너무 전문적이지 않게 다 대중의 일단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질문은 치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단 이제 규모 7.1 지진으로
8월 8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난카이 해곡이라 하면은 일본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일본 지도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카이 지역, 도난카이 지역, 도카이 지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난카이 해곡에서 이제 미야자키 현 있는 부분에 규모 7.1의 지진이 8월 8일 오후 4시 33분에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나고 난 다음에 일본은 난리가 난 겁니다. 물론 지진 하루 이틀 난 건 아닌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도호쿠 대지진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제 그 쓰나미로 너무 많이 사상자가 났죠. 근데 그 이후에 지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는데 특히 이 지역에서 지진이 나니까 의례적으로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라는 거대 지진 주의보를 발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게 그 경보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뭐 0.5%, 1% 미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시뮬레이션 상에서 몇십만 명 이상이 다 사망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지진 위험이 있다라고 경보를 발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8월 15일까지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사이에는 없어서 경보가 해제가 됐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놀러 여행 가시려고 했던 여행객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 왜 이게 위험하다고 난리치는 건지,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었나? 왜 이렇게 위험하다고 이렇게 경보를 하고 걱정을 하는 걸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과거에 발표됐던 연구들을 바탕으로 돌아보고 재난의학적 관점, 재난의학이라 하면요. 재난의학에 대해서 개념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난과 의학입니다. 그래서 재난의학이라 하면 재난관리, 재난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의학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가는데 비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재난 대응, 재난 관리, 재난 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7, 80%를 차지한다면 실제 의료적인 내용은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임상과학도 물론 있지만 임상과학보다는 사회과학적인 부분이 더 많이 다뤄지는 학문이다. 그리고 다학제적인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재난 대응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다 같이 다학제적으로 얽혀 있고 또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는 학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이렇게 위험한가 하고 경보령을 발령했다가 사라졌는데 이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지진의 과학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그런 일본에서 발표했던 논문들을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1975년에 발표되었던 그 텍토노 피직스라는 그 저널 학문지에 이제 발표됐던 논문인데요. 이거 지금 75년이니까 몇 년 지났죠? 거의 한 5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봐도 너무 이렇게 세련되고, 그러니까 근거 있고,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논문입니다. 그래서 난카이 트로프에서 발생한 주요 역사적 지진들의 원천 메커니즘과 그 지질학적 중요성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마사타카 안도란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 요점은 뭐였냐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난카이 트로프에서 지진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분석을 했는데 100년에서 한 200년의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난카이 트로프라는 그 지역, 아까 3개 지역이 있었죠? 그 지역의 지질적 배경을 보면은 필리핀 해판, 그러니까 지각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해판과 아시아판이 충돌하는 판경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반복적으로 이것 때문에 대규모의 저각 역단층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 지역은 이제 저각도의 역단층, 그러니까 thrust 밀고 들어가는, 쑤시고 들어가는 그런 단층의 활동에 의해서 특징이 지어지고 해양판이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본 남서부를 아래로 밀어넣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표를 보고 참 놀랐는데요. 저도 이제 임상과학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뭔가 주장을 할 때는 논문을 쓸 때 이런 가설이 있고
그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근거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서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잘 정리를 해놨는데 이미 1975년에 보시면 CRU는 이제 크러스털 디포머티라 해서 이제 그 단층에 이제 부서지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리고 SEI는 그 세이스믹 셔크이라 그래서 지진 파가 가는 거고 TSE는 쓰나미, 그러니까 쓰나미 그 파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세 개씩 다 지역별로 해가지고 이제 분류를 했고 있다 없다 이렇게 분포를 했고요. 분석을 했고 매그니튜드 그래서 지진의 강도를 각각 역사적 연도별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84년부터 1946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쭉 대부분 이제 규모가 대부분 8이 이상인 그런 지진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재난의학적 개념에서는 이제 메이저 이벤트, 지진의 메이저 이벤트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의 강도는 6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7.0, 1360년에 7.0이랑 1605년에 7.9 빼고는 다 8점이 넘었어요. 그래서 1946년, 44년 얼마 안 되는 짧은 이제 해 동안에 진도 8이 넘는 그런 지진이 있었다. 특히 1946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나미도 있었다. 뭐 이 지진파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지질학적 증거를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해양 퇴적물, 해양 지형, 해안선의 기울기 등 지질학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난카이 트로프의 지속적인 역단층 운동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난카이 트로프에서 대규모 지진이 수십만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시사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잠깐 질문이 있나요? 그래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헤이헤이님께서 지진 나면은 가스 두꺼비 좀 내리고 재난 가방 들고 뛰쳐나가면 되나요? 뉴스에서 이제 한국도 안심국가가 아니라고 하네요. 또 백두산도 2025년에 화산 폭발 100주년 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 이제 이 난카이 대지진 가능성 때문에 해곡 대지진 가능성 때문에 지금 도쿄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그쵸? 도쿄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도쿄 그 화산이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제가 일본에 이제 제일 큰 산. 예, 후지산. 예. 후지산 폭발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막 나오고 있죠. 근데 실제로도 후지산 정상에 눈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눈이 다 녹았다. 뭐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짤식으로 유튜브에도 돌아다니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후지산이 백두산보다 지금 더 해발이 더 높은 건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백두산도 높은데 후지산이 백두산보다 해발이 더 높고 더 큰 화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지산이 폭발하게 되면 그야말로 대재앙, 일본 같은 경우는 대재앙인데요. 이제 이것도 뭐 주기설, 이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뭐 지금 대부분의 지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도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보시면 75년부터요. 이런 논문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얼리 워닝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제 지진파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진 쇼크가 오기 전에 이제 그 오는 파를 갖다 미리 캐칭해서 뭐 5초에서 10초 이내 더 일찍 그 경보 알람 해주는 정도의 그런 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시기와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막 한참 전부터 해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믿을 만한 그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 밝혀져 있고요. 백두산 화산 폭발 100주년 썰이 있다고 그러는데 없애야죠. 있으면 저희도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야 되고요. 일단 재난이 나게 되면 그쵸 이제 건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못 나가는 상황이라 하시면 이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잘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 책상 같은 데 밑에 들어가서 일단 머리를 보호하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역학 때문에 그런 손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뒤에 리뷰에서 제가 자세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언급드렸던 이 75년 연구에서는 난카이 트로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의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데 중요한 이제 기여를 했다. 벌써 50년 가까이 전이니까요. 그리고 지진 활동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됐고, 결국 이러한 것 때문에 국가가 이제 펀딩, 그러니까 재원을 투자를 해서 연구비를 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투자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들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팔봉님께서 안녕하세요. 동해에 있는데 일본 지진 나면 동해도 피해 본다는데 정말인가요? 하셨는데요. 예, 동해도 피해를 보죠. 지금 동일본 대지진 때 그 동일본 대지진에 있던 도호쿠 지역부터 경북, 울산, 이제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까지 직선 거리가 1200km 정도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지진이 느껴졌다고 했던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뭐 보면 난카이 지진이 있는 해곡에 있는 부분에서 가장 숏컷으로 우리 부산이나 이렇게 대한민국 동남쪽이랑 직선을 그어보면 350에서 한 400km 정도 숏컷 정도가 돼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제 3분의 1 정도 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피해는 확실히 있다고 보고, 예, 저희도 안전한 지역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뒤에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2013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지금 1975년 논문을 제가 리뷰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3년입니다. 2013년을 왜 했냐? 이제 대충 감이 오시지 않나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죠. 이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에 있었어요. 근데 동일본 대지진 때 피해가 너무 막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 대비를 했던 나라인데 그거는 속수무책 당했습니다. 근데 특히나 그 동일본 대지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이 해수면에서 가까운 쪽 위쪽에서 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쓰나미 격차가 엄청나게 높은 높이에 쓰나미가 해변을 덮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모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전까지도 재난이 나면 바닷가에서 어디서 재난이 나면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나면은 어느 정도로 덮칠 거니까 어디까지 피하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제방을 쌓는다든지 이런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시뮬레이션이 있었는데 그게 안 먹힌 거예요. 그게 이거 이상하네? 뭐가 잘못됐나? 이제 그런 부분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2013년의 논문은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시뮬레이션에서 뭔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들을 자각하고 재조정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리익제미네이션은 이제 다시 검토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 연구는 난카이 트로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판간 지진 시나리오를 재검토하는 연구였다. 그래서 최근 발견된 지질학적 증거랑 수치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얕은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잠재적 시나리오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과거부터 지진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가 좀 이렇게 실제 지진 난 거랑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네 해서 이거를 이제 재조정한 논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거대한 쓰나미는 피해 규모가 엄청나니까 그거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재난 대비를 위한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부분이 이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판경계 기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필리핀 판이에요.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오버라이딩 올라타는 이 판인데 이게 파고 들어가는데 이제 보면 이 지진학에서는 지구 내부의 판이 움직이는 과정을 모델링할 때 실제 지구의 구조를 모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 또 깊게 생각하시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진학 하시는 분들이 전문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판이 만나는 경계 부분을 분석을 하는데 이 경계가 해저 깊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A 그림과 B 그림이 있는데 A 그림인 모델인 경우가 이제 기존 모델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델 만들 때 해수면을 기준으로 이걸 계산을 했더니 이 판 경계의 끝이 지구 내부의 탄성 물질 속에 묻히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그 끝부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스트레스가 걸릴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모델에서 해수면 위치를 원래 위치에서 한 6km 정도 아래로 내려서
이 해수면이 실제로 이 판 경계 끝에 맞도록 조정을 했더니 좀 더 모델이 실제 지구의 조건에 더 가까이 맞춰져 가지고 이제 과거랑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부분을 좁힐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2020년 논문,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죠. 2020년에 있었던 연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사이 동안에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기법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장 최근의 이런 그 뭐랄까요, 분석 기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00년 동안에 난카이 해곡을 근거로 하는 그러한 지역의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질학적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이런 난카이 이제 해구에 있는 부분, 난카이 트로프랑 도카이 단층국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의 역사적 발생 패턴을 재구성하고 발생 주기를 분석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부의 그 난카이 트로프와 도카이 단층에서 1300년 동안의 지진과 쓰나미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난카이 트로프랑 도카이 단층을 이제 보는데 그게 어떤 배경이 있냐면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남부 해안을 따라 위치한 판 경계고요. 이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지진 지역 중 하나고 대규모의 메가스러스트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거 지진 발생 패턴과 쓰나미 기록 분석하고 이제 이게 지진 규모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싶다. 이게 목적인 거죠. 일본과 같은 지진 다발 지역에서 재해 예방 및 대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연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전에 여기 질문 하나 주신 거죠? 헤이헤이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죠? 네, 그냥 내용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방법은 쓰나미 퇴적물 분석과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그리고 퇴적물의 층사적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1300년 동안의 지진 재발 주기를 봤더니 결론이 뭐냐? 1300년 동안의 난카이 트로프와 도카이 단층에서 최소 9차례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근데 이러한 지진들의 재발 주기가 연속적인 그 패턴을 보이는데 대략 90년에서 265년 사이로 나타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발견 중에 하나는 또 지진의 범위와 발생 패턴인데요. 그 1707년에 호에이 지진과 같은 특정 지진이 난카이 트로프와 도카이 단층을 따라서 전체 구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난카이 트로프의 전체 구간을 파괴를 해서 당시 기록된 쓰나미 퇴적물이 내륙으로 2km 이상 내륙까지 침수되었음이 이제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 쓰나미가 침범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또 다른 발견은 1361년이나 684년에 비슷한 지진이 비슷한 패턴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과거의 대규모 지진들이 매우 강력한 힘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퇴적물 분석을 통한 재발 주기 평가를 했던 발견에서는 이 지금 그 지진 규모, 빈도, 과거에 발생했던 거를 재평가한 결과 도카이 지진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카이 지진과 동시다발로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이번에 여기 지금 미야자키현에서 난 그 지진 가지고 난리 친 이유가 이해가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또 막 여기 한 번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나다가 완전히 폭삭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층이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니까 특정 구간에서 발생한 지진이 다른 구간의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일본에서 지진 경보령을 발생했다. 8월 15일까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래 지진의 예측을 위해서 여기서 발견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패턴을 보니까 예측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발생했던 지진이 대략 그 기간 내에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은 이제 그 지진의 과학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그냥 다 들어가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해 가능한 범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
재난의학적 관점에서의 지진 리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난의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알아야 되지? 라는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한 부분들을 개념 위주로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의 정의인데요. 예. 지진은 이제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규모 지진은 가장 치명적인 인명, 신체 및 물리적 인프라 손실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영향받은 지역사회에 압도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도 망가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지진 나가지고 병원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 갖다가 구조해서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생존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번에 이제 지진이 났고 또 지진이 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보면은 알아서 잘 피하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참 안타까운데 이런 자연의 이런 큰 이제 재난 앞에서 사람이 참 이렇게 힘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팔복님께서 내년에 일본 가려 했는데 일본에 큰 지진이 예상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부분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지만 지난 8월 8일부터 해가지고 일본 지진 기상청에 일본 기상청을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기상청으로 클릭해 바로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8월 8일부터 해갖고 쭉 주로 이제 일본 베이스지만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과 그런 정도가 쭉 나오는데요. 아마 큰 지진이 예상되냐고 물어보신다면 가려고 하던 시기쯤 해가지고 그 시기에 지진이 크게 났는지 그리고 가려는 그 전주나 전전주 뭐 한 3주, 4주 그 전부터 해가지고 주변만 보셔서 계속 지진이 가려는데 부분에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일단 굳이 이제 예측을 한다면은 과학적인 방법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 큰 지진이 예상되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0만 건의 지진이 발생하고 그중 수천 건의 지진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지금 8월 8일 이제 미야자키현 지진 이후에 쭉 오늘까지 8월 20일까지 크고 작은 지진들이 거의 뭐 매일 아니면은 하루 건너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강도는 세지 않고 뭐 중간에 한 5점 정도 넘는 정도 한 번 있었고 그 외에는 규모 2점에서 3점대가 자잘한 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있었던 거는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여진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큰 물의 이동을 일으켜서 쓰나미로 알려진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죠. 저희가 이제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 방송에다 이게 중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보고 너무 충격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진의 피해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모죠, 당연히. 강도. 두 번째는 지진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원지와 인구 밀집 지역과의 근접성이죠. 그쵸? 이제 인구 많이 밀집한 지역이면 손상이 크겠죠. 그리고 건축 및 건축법에 또 해당이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올 초나 일본 다녀온 적이 후쿠오카 다녀오거나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건물들에 보면 특이하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법에 그런 건물들을 지어놓은 것들을 꽤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질문이 없죠. 예. 지진 발생의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확실한 게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탄성 반동 이론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지진의 에너지 방출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그런 기전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미국의 지구 물리학자인 해리 필링 라이드가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주홍색 레퍼런스 보이시죠? 1910년에 그의 이제 연구저서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뭘 기준으로 연구를 하셨냐면 1906년에 있던 캘리포니아 지진 4월 18일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지진을 가지고 그 지진의 역학이라는 그 연구 논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면은 지진이 이렇게 한 지점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건 단층들이 위아래로 움직여서 지진이 이게 그러니까 이 지각이 끊어지고 그 발생한 부분의 충격파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그게 지표면에 전달돼서 땅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에너지 방출 과정을 탄성 반동 이론이라는 그러니까 방출 과정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제시를 했고요. 그게 오늘날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 반동 이론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지각의 지각판이 끊임없이 움직이고요. 서로 접선 방향으로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층이라고 불리는 판과 판 사이의 경계에서 마찰로 인해서 판이 서로 달라붙게 되고 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이 맞물린 부분에서 변형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힘이 더 세거나 밀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판이 서로에 대해서 갑자기 격렬하게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지진 저 중심으로 알려진 계면에 저장된 잠재적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지진파가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모든 방향으로 방사되는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고, 이제 지진의 진원지는 지하 저진원 바로 위에 지표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진의 진원지가 그러니까 진앙이죠. 진앙이 진원 바로 위에 지표면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탄성 반동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진의 그 강도 측정은 리히터 규모라는 또는 모멘트 규모 척도라는 두 가지 용도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두 척도 모두 로그 지수로 해가지고 0에서 10까지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은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가 되고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봉님께서 내년에 일본 가려 했는데 일본에 큰 지진이 예상되나요? 북쪽은 지진이 덜할 거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좀 걱정되시면 다시 말씀드렸지만 일본 기상청 들어가셔가지고 만약 가고자 하는 시점에서 예를 들면 한 달 전쯤이나 한 두 달 전쯤 해가지고 그거 한번 활동을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있다는 게 일시별로 두둑두둑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 취약 지역에서의 그 사전 조치인 부분인데 이게 재난의학적 부분이고 재난의학에서 이제 실제 임상의학 이전에 재난관리는 재난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대비, 재난 났을 때 대응, 재난 나고 난 다음 대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복구 이러한 부분들을 아우르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런 지진 취약 지역에서의 사전 조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완화나 대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게 보면 첫 번째는 건물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대비와 엔지니어링 그리고 설계 문제에 중점을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료진 교육과 장비 비축을 포함하는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나가지고 한 사람이 다 지휘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뭐 이 재난을 대비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저 커버를 해줘야 되고 또 개인들이 또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의료진들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대량 환자가 발생할 거니까 이러한 경우에 어떤 환자가 많을 테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난 대응 계획이 이런 다기관, 다지역 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에서는 이런 유틸리티 파이프나 도로, 발전소 위치, 강화 배치, 독성 물질을 생산하는 데는 누출되면 위험하니까 이런 공장이나 연료 저장시설 같은 위험한 구조물이나 이런 단층선, 잠재적 지진 진원지가 상당히 근원점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고요. 의료인들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의료교육이나 장비 비축 이런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교육 그리고 건축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라, 몇 층 이상은 짓지 마라, 혹은 건물 지을 때 이런 그런 재난 안전 장치가 들어간 공법으로 지어라 이런 것처럼 건축 법령을 업데이트한다든지 토지 이용법 개선이 지진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어요.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이제 정신이 없을 거예요. 작년 2023년도 11월 말에 제가 이제 그 발표가 있어가지고 필리핀 마닐라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퍼런스장이 호텔 아니었는데 호텔 안에 방에 서 있는데 갑자기 호텔이 제가 서 있는데 위치가 푹 꺼졌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뭔가 하고 봤더니 마닐라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그 해국, 그러니까 뭐 가깝죠. 지역에서 한 규모 5.9 정도 되는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보면.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나 이런 이제 만약에 실제 무너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사고 발생 후 이렇게 발생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부분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재난 대응을 감독하고 전반적인 운영, 통신, 물류, 자원 요청 및 분배, 정보 배포, 수색 이런 중앙 기관이 있어야 돼요. 일본에는 그 네미스라 그래서 이제 이런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전원이 끊겼는지 그 지역에 이제 재난 그러니까 특히 지진 같은 거 그러니까 터진 지역에 통신이 끊겼는지 그 다음에 이런 물류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들 필수적인 라이프라인 그러니까 생명선이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끊어졌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국가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중앙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임시 의료시설을 건설하고 의료 및 수술 장비, 1차 진료 및 하위 전문 의료진, 기타 의료 종사자를 배정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1차 의료 및 하위 전문 의료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진이 막 생기면 이제 외상 환자 위주의 진료가 되겠지만 길어지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1차 질환 갖고 앓고 계신 분들, 추석하셔야 되는 분들이 못 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1차 진료에 대한 수요가 엄청 필요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치료가 안 되니까 의료인이 없고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감당을 못해서 고생을 했다. 그런 교훈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헤이헤이님께서 우리나라 여러 사건들만 봐도 재난사건을 통제해야 될 믿을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이렇게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민간에서 이렇게 또 소리를 내고 알려드리고 또 국가는 또 국가로서 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앙 당국이 그 위생이나 물, 쉼터, 식량, 의복 이런 기본적인 생필품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구호 활동이나 다른 필수 공중보건 요소 등을 통제 준비 배포를 책임져야 합니다. 또 대규모 국제재난 대응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서 생명을 구하는 데 성공적이기도 하지만 비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자원 집약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고 하니 물량은 많이 갖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2010년도에 이 IT 대지진 때 그때 들었던 것 중에 정말 쇼킹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전문인 사람이 자기가 맡았던 환자의 영역을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를 들면 치과 의사가 다리 절단을 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환자의 다리를 절단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말이 많았는데 그런 것처럼 비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그래서 지휘 및 통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국가에서 온 많은 팀이 대응 방식에서 공통된 언어나 시스템을 공유하지 않는 게 문제로도 지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건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건력은 대응 기간 이후에 이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흡수하고 시민 기능을 유지를 하고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역량을 구축해야 되는 기간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보건력 기간은. 그래서 이제 이건 재난 발생하고 완전한 복구에 가까워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태풍이 이제 많이 있거나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이제 집들이 많이 무너지는데 부서지는데 그런데 이제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도 그러한 복구를 위한 하나의 예에 해당이 될 겁니다. 김정환님께서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일본처럼 지진 크게 나면 사회 혼란 어느 정도 야기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사회 혼란이 굉장히 예상이 되죠. 일단은 생필품, 먹을 거, 생존의 위협을 받을 테니까 그런 부분일 거고, 저희는 이제 특히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도권은 어디나 그렇지만 특히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인구 집중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단 지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자연재난 중에 지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기술재난 중에는 전쟁으로 인한 그런 사망 혹은 이제 이렇게 테러 이런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 혹은 이제 누출, 위험물 누출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받을 데미지가 크죠. 네. 근데 저는 일단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국민성을 믿고 싶습니다. 네, 우리들은 잘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급성기 사상자의 의료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재난의학으로서 좀 이제 프레시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건데 패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급성기와 아급성기에 대한 부분들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지진 발생 직후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지진 발생 후에 12시간에서 3일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과 대만에서 실시한 2건의 연구에 따르면 대만도 지진 많이 나잖아요. 최근에 지진 나고 건물이 막 이렇게 거대한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이게 최근에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심각한 부상이 아주 어린이나 노년층에서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구조물 속에서 신속하게 탈출을 못하거나 효과적으로 몸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지진 이후에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의사와 병원이 이제 적은 지역 있죠. 그런 지역에서는 진원지 인근 지역에서 사상자가 더 많이 또 당연하겠죠. 치료 못 받으니까. 지진 발생 후에도 지역 발생이 계속 병원이 운영되는 경우는 응급실은 이제 발생 첫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수색에서 이제 찾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1999년에 터키 마르마라 지진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지진 발생 후에 50일 동안 지진 관련 외상으로 지역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645명이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 42%, 271명이 첫 24시간 내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첫 24시간, 48시간 이때는 다수 사상 환자를 일단은 봐야 된다. 평상시랑 다른 환자들이 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원이 환자를 볼 수 있는 수용력, 확장력을 늘려야 되는데 그 또한 재난의학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안내하는 게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제 발주해가지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용역 발주가 돼서 2018년에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밀양병원 종합병원 화재가 있어가지고 의료진 포함해서 수많은 인명이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의료진도 돌아가시고 환자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병원 재난에 대한 대응 대비에 대해서 반성과 자성의 소리가 높았고 그걸로 교육이 만들어졌는데요. 1년 정도 있다가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고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 직후의 사상자 치료는 일반적으로 골절 관리를 포함한 정형외과 및 연조직 외상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부분은 두부 손상, 머리를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진 나면은 머리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맞기 힘드니까 이런 책상 같은 데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얘기하는 내용이 그 말입니다. 두부 손상이 흔하기 때문에 외과의와 마취과 전문의가 초기 의료 대응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얘기가 되고 있고 지진 부상 치료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이용한 깊은 진정과 통증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압사증후군, 크러싱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급성 신부전, 그건 콩팥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무거운 물체, 그러니까 건물 더미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끼어 있다가 나중에 구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팔이나 다리나 이렇게 눌려있던 부분들은 피가 안 통하죠. 그래서 그 눌려있던 부분에 괴사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이제 탁 빼버리고 그냥 놔두면 이 부분에 있던 독성 물질이 이제 이게 분비되는 부분들이 몸으로 전신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오래 깔려있게 되면 깔려있는 부분 자체가 근육이 눌리고 신경이 죽고 혈관이 터져서 그 부분이 붓게 되고, 그 부분이 부음으로 인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신경이나 혈관에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압이 너무 높아져서, 네. 그래서 구획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술로 이제 째야 돼요. 그런 연부조직을. 정형외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응급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이제 이러한 구획증후군 포함해가지고 압사증후군은 오랫동안 눌려있던 경우에 독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몸에서 이제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폐혈증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전신 장기 부전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그러니까 노폐물을 걸러주는 이런 간이나 콩팥이 있는데 콩팥에 영향을 줘서 콩팥을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천연가스 파이프 파열과 함께 발생하는 삼광화재에 휩쓸려서 전신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서 심각한 이완율과 사망률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콘크리트 및 석조 건물 붕괴로 인해서 이런 이제 이 건물 붕괴에서 이게 입자들이 에어로졸화 되잖아요. 이걸 이제 마시게 되면은, 화재나 이런 연기랑 같이 마시게 되면은 이게 급성 및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기도 하고, 특히 화학물질 같은 경우가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피부에 이런 화학물질들이 다 가지고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폐로 넘어가면 마찬가지, 피부랑 똑같이 폐에도 화상을 일으켜서 나중에 폐가 굳어지는 섬유화,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는 지진은 아닌데 2001년도에 9.11 테러 있잖아요, 미국에서. 비행기 2대가 받아가지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죠. 그때 이제 구조 활동을 하셨던 분들, 또 거기서 막 이제 갇혀있다가 이제 구조됐지만은 많이 연기흡입하신 분들이 나중에 호흡기 질환 앓거나 또 그 관련해가지고 암 발생했다는 연구로 또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 수 있고, 또 기후 조건에 따라서는 겨울 같은 때 발생하면 저체온증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지진 후 악읍성 부상과 의학적 질병에는 환자가 잔해에 갇힌 다른 피해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입은 보상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폐허가 된 지역의 많은 건물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흔히 이제 직접 굴착 및 구조를 시도할 경우에는 추가 붕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상들이 흔하다고 합니다. 이제 급성기로 넘어가고요. 아급성기로 넘어가게 되면 건물 여기까지는 급성기입니다. 예, 급성기 부상인 경우가 이렇게 되고, 2차 부상은 이제 지진으로 인한 부상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감염이나 장기적인 장애 없이 환자가 제대로 치료되려면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아급성기의 질병에는 이제 재난으로 인해 파괴된 장비나 적절한 약물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만성 질환의 악화가 포함이 된다고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차 진료를 요하는 거죠. 고혈압, 당뇨. 왜냐면 이제 그런 의료를 제공할 이런 인프라가 무너졌어요. 그 지역에 지진 나가지고 병원들이 다 무너졌어. 다 도망갔어. 이제 막 못 도망간 못 나간 분들은 거기서 그런 치료를 요하지만 못 받는 거죠. 당뇨병,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폐질환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대기질 악화와 영양 부족, 수면 부족, 또 의복, 주거, 음식 부족,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고,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모일 장소를 모아주잖아요. 이런 데서 또 감염이 이렇게 따고 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려되는 전염병은 냉장 보관이 불가능한 상황이면은 상한 음식 섭취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위장염이나
상수도 파열로 인한 오염된 물, 독소, 분변이 섞였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대량으로 이런 식중독이나 이런 대량 장염, 세균성 장염이 이질 같은 것들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위생 중에서 이제 일단은 분변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식용수를 확보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올 수가 있고요. 이러한 우울증은 사건 발생 후에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 첨단 탐지나 장비를 갖춘 수색 구조팀을 신속하게 배치를 해서 의료 대응을 위한 일단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폐쇄성 두부 손상이나 정형외과적 부상이 많으니까, 몸에 외상성 부상이 많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의료인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압착 증후군이 다른 어떤 재난보다 지진에서 흔하다. 그리고 신장 기능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고 투석을 제공할 수 있는 실험실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에서 이제 보면은 화상, 흡입,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또 그런 것도 고려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관상동맥 질환, 이런 악읍성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응 준비를 해야 된다.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필품,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지만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재난 대응을 할 때는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그 심리 전문가들 인력들을 같이 대응 인력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고 지휘 시스템이나 지휘 통제 같은 재난 개념 시스템 개념 안에 포함돼서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다 써가지고 질문을 못 받게 된 것 같은데 질문은 따로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